지난 시간에 후순위 저당권자 법적지에서 앞에 판례 얘기하고 이제 시간 없어서 끝났죠. 변제자 대위에서 대위자 상호 간의 법률 관계에서 이제 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죠? 제3취득자하고 물상 보증인, 보증인은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도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법정 대위 변제권자거든요. 근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후순위 저당권자를. 그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논의가 없었던 건 참 의외인데, 어쨌든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논의가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우리 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제3취득자처럼 안 본다. 일단 그렇게 선언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그죠?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판례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체로 뭐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후순위 저당권자를 제3취득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후순위 저당권자랑 보증인 또는 물상 보증인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1호가 적용되는 사안인데, 이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일단 가정을 하죠.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이 이제 타인 채무 변제 요건을 갖춰서 구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고 법정 대위로서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채권하고 그에 기초한 담보권도 취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 그죠? 근데 이 담보권의 이전, 이게 일종의 물권의 이전인데, 그게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위권자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죠? 저당권자가 애초에 채권자에서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들이 이 권리를 당연히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제3취득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이들이 변제자 대위 변제를 한 다음에 대위 변제 후에 선순위 저당권이 마치 말소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아직 등기가 말소된 건 아닌데, 어쨌든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했으니까. 그죠? 근데 물론 그게 이때 또 이전하니까 이게 엄밀히 말해서 소멸이냐,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견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제 소멸했다고 믿고 제3취득자가 이해관계 형성한 경우에는 걔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위 변제 후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취득자한테는 주장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1호의 취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조항에서의 제3취득자의 후순위 저당권자를 동순위로 놓을 수 없다는 얘기는, 설사 대위 변제 후에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된 것으로 믿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에서 선순위 저당권만큼은 채권 최고액만큼은 빼고 내가 온전히 담보 가치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엄밀히 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당권을 설정한 이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설사 이전 등기, 그러니까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고, 그죠? 그게 원칙이고 1호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예외죠. 아주 엄밀하게 똑같진 않지만 일종의 신뢰 보호니까 공신의 원칙 비슷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요 뒤에 판례를 보면 요 뒤에 판례는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분 다 봐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그 핵심 요지만 보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제 이 채무자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채무자하고 채권자죠. 지금 채권자는 어차피 자기 채권 변제를 받았으니까 굳이 내 명의의 저당권을 유지할 실익이 없고 대의 변제권자한테 이전해 줄 필요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채무자랑 선순위 저당권자 겸 채권자 사이에 합의를 해갖고 이게 말소된 경우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권 변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해야 물권 변동이 이미 일어났거든요.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채권자인 선순위 저당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존재하지만 이 근저당권자는 사실상 대위변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권리자인 대위변제권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근저당권자예요. 진저당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불법 말소된 등기라고요.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떤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가 그 등기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말소된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말소된 등기부를 보고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믿고서는 이해관계 형성한 제3자의 신뢰도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그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무권리자로부터 권리 취득한 경우에 아무리 무권리자 명의로 등기부에 있다고 해서 그걸 믿은 사람은 보호하지 않듯이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것을 믿고서는 이해관계를 그 나중에 취득한 후순위 저당권자 제3취득자의 신뢰도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게 공신의 원칙상 당연해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논리를 따라가면 1호의 보호를 받는 제3취득자의 경우에는 대위변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해야지 담보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부기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를테면 불법 말소되면 당연히 제3취득자 신뢰는 보호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존재하는데도 부기등기를 안 하면은 대항할 수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해관계 형성한 사람은 당연히 더 보호하겠죠. 그죠? 뭐 되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리에 의해서라도 당연히 1호의 적용을 받는 제3취득자는 불법 말소된 경우에도 당연히 그걸 믿고 이해관계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위권자가. 그런데 이제 그 논리를 따라가면 1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건 다시 원칙으로 돌아온 거라면서요. 그죠?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원칙으로.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불법 말소가 됐어도 그걸 믿고선 이해관계 취득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 게 대원칙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나중에 이 등기 불법 말소 등기를 회복해가지고 대위변제권자가 담보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수미일관이에요. 여기로 가면 여기로 쭉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쭉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근데 판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에서는 1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기 등기를 해야지 대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불법 말소된 걸 믿고 이해관계 형성한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이제는 또 1호가 적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이 대위변제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서는 신뢰 보호를 하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 일정 부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이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일단 있는 법, 현재 있는 법이 어떻게 되냐면 제3취득자는 조문에 따라서 당연히 선순위 근저당권이 살아있는 경우에도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관계를 형성하면 제3취득자가 그 법정 대위변제권보다 우선하고 더 나아가서 불법 말소된 경우에도 당연히 신뢰보호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호가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등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은 설사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보호를 못 받고, 근데 그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고 된 상태에서 실제로 그게 말소되었다고 믿고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생각 안 했겠죠.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는 신뢰를 보호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맞느냐 좀 사실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담보법을 배울 때 또 이 법정 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공동저당과 관련해서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게 논리상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타당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여러분은 현재 있는 법 상태가 그렇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판례가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결국은 현실적인 신뢰 보호의 가치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등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외관상 이해관계 형성한 사람하고, 등기가 어쨌든 말소된 상태에서 이해관계 형성한 사람하고는 실제로 보호 가치에 있어서는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견 타당해요.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국면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요거 처음에 보면 좀 약간 이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마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변제자 대위 효과에서 대위자하고 채권자 사이의 관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담보물 보존 의무를 살펴봐야겠죠, 그죠? 담보물 보존 의무가 민법상으로 485조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대위 변제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 입장에서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키면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담보라는 거는 자기의 권리잖아요, 그죠?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담보권을 감소시키는 거는 자기한테 손해니까 사실은 그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탓할 수는 없어요. 권리자가 자기 권리 포기하겠다는데 뭐 그거 어때요, 그죠? 자기만 손해지. 그런데 대위변제 국면에서는 결국 채권자의 담보는 대위변제권자가 결국은 취득할 담보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순히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해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이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각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여기 적어놓은 판례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담보 보존 의무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쟁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무상으로도. 근데 조금 약간 테크니컬하고 지나치게 좀 스페시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단은 큰 그림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 소멸 원인에서 상계까지 보고, 이러면 이제 전반부 진도가 끝나죠, 그죠? 채권 소멸 원인으로 우리 법의 규정은 여러 개 있는데 변제랑 상계가 제일 중요하고, 상계란 제도도 사실은 많이 중요해요. 이게 처음 공부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개의 채권이 이제 서로 마주 보고서 있는 관계거든요, 그죠? 이게 좀 헷갈려요.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상계권을 행사하는 사람 이제 상계권자라고 하고 상계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상대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A가 B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이 이제 자동 채권이고 B가 A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이 수동 채권이라고 하고 상계에서는 자동 채권, 수동 채권이라고요.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럴 때에는 채권이랑 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표현은 잘 안 하고 채무랑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그냥 관용적인 어법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혼동하셨으면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근데 상계라는 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양당사자 사이에 동종의 채권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상계권자 오늘 일방, 이게 중요하죠. 일방의 의사표시로 양채권이 대등에게 범위에서 소멸하는 걸 상계라고 하고 소멸의 효과는 소급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뭐 퉁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퉁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뭐 상식이죠. 그죠? 상식이죠. 근데 조금 따져보면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우리가 채권의 소멸의 원인으로서 변제랑 동급으로 상계를 본다는 얘기는 자동 채권의 국면이 아니라 수동 채권의 국면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변제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상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상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채무는 수동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계 의사 표시에 의해서 채권이 소멸한다는 거는 결국 수동 채권, 상계권자 입장에서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거죠. 즉 A는 B에 대해서 이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상계함으로써 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채무 소멸 국면에서는 수동 채권이 문제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를테면 X가 이렇다고 봅시다. 자동 채권보다 수동 채권이 커요. 상계하는데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변제랑 똑같아요. 변제에서도 변제할 채무가 내가 실제 변제할 액보다 크면 어떤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충당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동 채권이 이제 뭐 원본, 이자, 뭐 지연 손해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 주로 그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상계의 경우에도 충당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이거 되게 빈번하게 생겨요. 빈번하게 생겨.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원칙적으로. 그죠?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동 채권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채무 소멸 그리고 따라서 충당의 법리가 변제 충당 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법의 규정도 있어요. 상계 관련돼서 규정에 보면 준용 규정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많이 준용이 일어나죠. 그러면 자동 채권이 소멸하는 국면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권리자가 내 채권을 만족을 얻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권리자가 만족을 얻는데 만족을 어떻게 얻냐 하면 의무자가 자진해서 의무를 이행해서 얻는 게 아니죠. 권리자가 자기의 의사만으로서 자기 채권의 소멸을 이라는 그 법률 효과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의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일종의 강제 집행, 채권의 강제 집행에 그러니까 강제 집행에 따른 채권의 만족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죠? 얘가 자진해서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권리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일종의 강제 집행이에요.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강제 집행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강제 집행은 아니지만 기능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능상. 그러면
강제 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책임 재산을 환가해서 자기 채권을 만족을 얻는 게 강제 집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수동 채권이 뭔 거예요? 이 강제 집행, 기능적인 강제 집행에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강제 집행은 다른 강제 집행과는 달리 굉장히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기능적인 의미에서 강제 집행은 일단은 법에 정해진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의사 표시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간이한 강제 집행이고, 굳이 말하자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B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C, D 같은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책임재산이라는 B의 A에 대한 수동채권은 원래 책임재산이라는 건 모든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에요. 그죠? 모든 일반 채권자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그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취력에 복속하는 게 책임재산이거든요. 그 채권자들이 담보물권자 같은 우선 채권자가 아닌 이상은 책임재산은 모든 채권자들 다 공평하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상계를 통해서 책임재산이 소멸을 하면서 상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는 이 과정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보다는 앞서서 상계권자가 자동 채권의 만족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강제 집행 중에서도 어떤 강제 집행이냐면 마치 우선권 있는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결국 핵심이 우선권이거든요. 우선권 있는 담보물권의 실행에 따른 강제 집행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죠? 즉, 이 수동 채권은 원칙적으로 A, C, D, E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채권액에 비례해서. 그죠? 근데 상계가 되면 이 수동 채권은 오로지 뭐예요? 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A만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 C, D는 제외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 측면을 잘 나눠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일단 간단한 것부터 보면 상계의 기능으로 크게 간이변제 수단하고 담보적 기능 얘기하는데, 간이변제 수단이라는 거는 이 수동채권 소멸의 측면에 좀 주목하는 거예요. 그죠? 수동채권 소멸의 측면에.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캐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 있으면 내가 100만 원을 마련해서 100만 원을 갚고 또 B가 100만 원을 또 얘한테 갚고 이런 식으로 100만 원이라는 캐시가 없어도 이게 그냥 결제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상계가 되면은 훨씬 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데 그 파이낸스에서는 현금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파이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법학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현금 유동성이라는 게 뭐 별로 그렇게 큰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뭐 간이변제 수단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담보적 기능이죠. 담보적 기능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동 채권의 만족의 국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동 채권의 만족의 국면을 보면 만약에 B의 책임 재산이 오로지 요거 하나라면, 그죠? 요거 하나라면 그리고 요 책임 재산으로 A, C, D의 채권을 다 만족을 얻는 게 불가능하면 결국 A, C, D가 요거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상계가 허용된다는 건 뭐예요? A가 요 책임 재산을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원래 A가 이런 식으로 독점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법이 원칙적으로 예정한 건 뭐냐면
우선권 있는 담보물권 설정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럼 우선권 있는 담보물권 어떤 게 있느냐? 우리 법이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책임재산이 채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책임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저당권이겠죠. 그죠? 책임재산이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법상의 담보물권도 있지만 민법상으로 보면 채권 질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FM은 우선권 있는 담보물권자로서 CD를 물리치고서는 B의 책임재산인 수동채권에 대해서 우선 만족을 얻으려면 이 수동채권에 대해서 채권 질권을 설정해야 돼요. 이걸 풀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B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B의 책임재산인 B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질권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질권을 설정하면 A랑 똑같은 지금 C, D, E라는 채권자들도 마찬가지로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의 책임재산인 이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조치보다는 앞선다고요. 질권 설정 요건을 갖추면. 그런데 상계의 경우에는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효과는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효과는 똑같이 해주겠다. 그죠? 왜 그러면 이런 효과를 인정해 주느냐? 담보적 기능이라는 건 결국 B가 무자력일 때, 그러니까 무자력이란 말은 엄밀히 표현해서 B의 책임재산보다 B의 채무액이 더 클 때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담보적 기능이라는 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럼 왜 담보적 기능을 인정해 주느냐?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A의 합리적 기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야, 이게 서로가 이렇게 맞비기는, 그죠? 채권이 있으면 이거는 먼저 정산 내지 결제된다는 게 A 합리적 기대 아니겠냐.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결과 설사 CD보다 A가 만족을 먼저 얻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CD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CD는 그런 맞비기는 기대가 없는 애들이니까. 그죠? 정 CD가 그런 걸 얻고 싶으면 이젠 CD가 역으로 채권 질권을 설정하든가. 그죠?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안 그렇다면은 A가 CD보다 앞서는 거는 일정 부분 우리가 수인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에 좀 부합하죠. 그죠? 일단은 결제가 된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게 교재에도 나오지만 요거 이제 제도를 악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이제 악용의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그 악용의 유형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B가 굉장히 무자력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원래 A는 B에 대해서 자동 채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CD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B가 굉장히 그 파이낸셜 디스트레스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CD가 B에 대해서 갖는 채권의 액면가보다 실제 그 채권의 실제 가치가 훨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가령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채권의 실제 가치는 B의 실질적인 지급 능력을 고려할 때 훨씬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A가 이걸 악용할 수가 있죠. C로부터 그 채권을 사요. 그러니까 채권을 산다는 말은 채권을 양도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액면가가 가령 수동 채권도 10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C가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도 100이라고 그러면 액면가는 100이더라도 한 10이나 5에 산다고요. 이를테면. 그래서 사서 채권을 양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상계 요건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뒤에 좀 이따 상계 요건 하겠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상계는 당연히 액면가로 하는 거지 뭐 실질 가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상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수동채권 소멸이라는 자기 채무 이행의 결과를 얻잖아요. 어떻게 해서? O를 지급함으로써 결국 100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거죠. 그죠? 그죠? A는 그렇고요. A는 그렇고 이제 반대로 D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D2는 원래 이 100을 나눠 가질 애들이잖아요. 그죠? 나눠 가질 애들인데 A가 100 채권을 5만큼 사면서 그죠? 5만큼 사면서 결국 한 푼도 못 받게 됐죠. 그죠? 물론 그 전에 파이낸셜 디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니까 D도 충분히 만족을 얻지는 못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걸 전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상계권 남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상계가 갖고 있는 담보적 기능을 A가 남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상계 요건을 다 갖췄지만 이 권리 남용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이런 상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도를 남용할 수가 있어요. 담보적 기능이라는 건 특히. 이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담보적 기능과 관련돼서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A하고 이 CDE하고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예요. 이해관계 조정.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 문제예요. 그게 상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그 다음에 상계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게 사실 개별 쟁점도 굉장히 많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꼭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상계라는 제도를 구상할 때 어떤 식으로 구상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은 어떻게 하냐면 상계권자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요건에 있더라도 상계권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상계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효과는 소급한다는 거예요. 언제로?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진 때로 효과는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고 이렇게 취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뭐 독일 이런 데가 이렇게 취하거든요. 의사표시를 해야 효과가 일어나고 효과는 소급한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상계라는 제도를 우리가 디자인함에 있어서 어떤 식의 구상도 있었냐 하면 이른바 당연상계라고 해가지고 의사표시가 없어도 객관적인 요건이 갖추어지면 일응 상계 효력은 발생한다. 그렇게 상계를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이게 뭐 외국이 그렇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입법 태도라는 거는 뭐냐면 크게 생각해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당연상계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상계가 효력이 발생하고 효과도 의사표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있거든요.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효과는 객관적인 그 시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사실은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우리 상식적으로만 보면. 그죠? 어떤 권리자가 아니면 어떤 의무자가 이거 채무 소멸의 국면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변제를 지금 하면 지금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계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상계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소멸은 이전에 소멸된 거니까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아서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우리 법이 이렇게 중간의 태도를 취한 거는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연상계 제도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이걸 의식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제도가 옛날에 있었고 이런 제도 의식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충적 입법을 취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관적으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채권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상계라는 입법주의가 있었고 우리 법도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절충적인 태도를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른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를 고려해 봤을 때 객관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양채권 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생각의 잔재들이 우리 법에 조금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해내는 게 또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있는 법이 아니라 있어야 할 법의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사실. 깔끔해요. 이 당연상계는 사실 좀 너무 말이 안 되고 지금 우리 합리적인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고 아니 권리자가 의사표시도 안 했는데 막 채무가 소멸하고 채권이 소멸한다는 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절충적인 태도도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나중에 좀 보겠지만 이따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 그럼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법이 현재 갖고 있는 규정 중에서 이 당연상계의 잔재들은 삭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규정들을 여러분이 좀 평가해 쓰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내가 앞서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테마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해서 A와 CD 사이 이해관계 조정 문제도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큰 틀에서 두 가지 관점을 주의해서 이 전체 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내용을 좀 봅시다. 요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죠, 그죠? 상계 적상, 이게 이제 이른바 상계의 객관적 요건이고, 그 다음 상계 의사표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죠, 그죠? 개별 요건에 관해서는 뭐 한번 기본적인 것만 보면 첫 번째는 동종 채권의 상호 대립,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법 규정에 보면 제3자의 채권으로 상계권자가 상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의 경우가 그렇다. 뭐 조문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동종채권 상호대립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 법 규정을 보면 자동채권이 시효 완성된 경우에 관해서 규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민법 495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계 의사표시를 할 시점에서는 이를테면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했거든요. 물론 이게 시효 소멸의 효과와도 사실 관련이 있는 건데 시효 소멸의 법적 효과와도. 근데 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채권이 이제 객관적으로 소멸한다. 이런 가정하에서 한번 이 조문을 봅시다. 그런 가정하에 보면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에서는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동종채권의 상호 대립이라는 요건이 지금 흠결된 거예요. 그죠? 하나의 채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495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효 완성 전에 다른 상계적상 요건이 다 갖추어졌으면 뭐 자동채권 변제기도래 상계금지 채권이 아닐 거 이런 요건이 다 갖추어졌으면 설사 상계 의사표시를 할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당연상계의 잔재예요. 당연상계주의 잔재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법이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상계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495조는 있을 수 없는 조문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법이 기본적으로 당연상계주의를 참작해서 이렇게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잖아요. 그죠? 취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95조의 이제 입법 취지도 당연히 뭐겠어요? 상계권자의 합리적 기대가 그럴 거 아니겠냐. 설사 소멸시효가 지금은 완성됐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었으면 그 두 채권이 서로 동등에게서 결제된다라고 보는 것이 상계권자 혹은 상계권자의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반드시 합리적인 기대였겠느냐는 평가의 여지가 있어요. 평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 법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당연상계주의 내지는 그 절충적 입장에서만이 가능한 얘기겠죠. 그죠? 뭐 그래요. 사실은 요게 사실 495조가 적용되면 불합리한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불합리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뭐 지금 얘기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렇게만 기본 컨셉만 얘기할게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492조의 상계의 일반 요건 조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양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수동채권의 경우에는 지금 상계권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조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상계 적상의 실질적 요건은 아니라고 하죠. 물론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변제기도 도래해야겠죠. 근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겠죠. 물론 포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기한이익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동채권의 변제기만 도래하면 상계는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변제기 도래의 의미가 뭐냐?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날짜가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특히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게 약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재산법 입문 시간에 공부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변제기 내지는 이행기와 관련해서 크게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유형으로서 이행지체 책임의 기산점으로서의 변제기가 있어요. 이행지체 책임의 기산점으로서의 변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멸시효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의 그 채무에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지체 책임은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발생시예요, 발생시. 그럼 여기서의 변제기 도래는 과연 그 둘 중에 어느 걸 따르느냐? 상계적상의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면 채권의 발생시를 기준으로 변제기 도래 여부를 따지는 거다. 그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상계를 하는 상계권자 A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그 채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는 소멸할 수 있다고 보는 게 A 합리적 기대에는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변제기 도래라고 해서 마치 이행지체 책임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상계권자가 기한의 정함 채권인 자동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계 금지 채권이 아닐 것. 이거 소극적 요건인데 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상계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상계 적상 시점이라는 게 결국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살펴보죠. 크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동 채권하고 수동 채권의 변제기를 살펴봐야 되고, 상계 의사 표시 시점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가능한 게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4번.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는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게 의사표 시점이고, 이게 일로 갈수록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타임, 타임. 여기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 가는 거고, 이게 자동 채권의 변제이고, 이게 수동 채권의 변제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자동 채권의 변제이가 수동 채권 변제이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상계 의사 표시 할 시점에서는 뭐예요? 이미 다 도래해 있는 거죠. 요거는 선우는 바뀌었지만 의사 표시 할 시점에서 어쨌든 다 도래한 거죠, 그죠? 3번은 수동 채권은 도래 안 한 거죠. 4번은 자동 채권 도래 안 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상계 적상 시점을 언제로 따지느냐? 상계 적상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이 절충지어의적 입법 때문에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 시점에서 안 나타나거든요. 다 적상 시점에서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충당도 다 해줘야 돼요. 충당도. 만약에 이게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충당도 당연히 의사표시 시점 기준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멸 효과가 이때 발생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적상 시점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표시 시점 별로 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적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1번이나 2번의 경우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적상 시점 언제냐? 제일 나중에 도래한 때, 양채권 중에 제일 나중에 도래한 때가 변제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 소멸 효과가 발생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를테면 요만큼은 뭐예요?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겠죠? 지연 손해금 같은 게, 그죠? 그럼 요거하고 합쳐서 이제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떻다?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게 충당이 되겠죠. 충당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동채권의 경우에 요거 먼저 충당시키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 요 총 합보다 작으면,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원본 까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충당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은 그렇게 보는 거고, 4번의 경우 상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 상계를 한다는 얘기는 자동채권 소멸이라는 효과를 채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변제기 전에 달성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변제기 전에 강제 집행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겠죠, 그죠? 가령 내가 내년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채권자가 너가 어쨌든 빚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빚을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금 너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경매를 붙여서 환가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이치죠. 4번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계가 안 되겠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3번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만 이제 먼저
변제함으로써 기한의 포기에 따른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3번의 경우에 상계적상이 언제냐? 이건 사실 좀 논란이 있어요. 요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요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나도 좀 뭐가 맞는지 아직 확신 없어요. 내가 처음에 배울 때는 요 시점으로 배웠는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두 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으로 보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이른바 어느 시점에서 보든 요 시점보다는 앞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이 됐든 요만큼이 됐든 요 부분에 대한 손해는 배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당겨 갚는 거 아니에요. 상계권자가. 그러면 당겨 갚는 만큼의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은 손해로서 덧붙여서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건 좀 조심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상계적상의 시점은 뭐 그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계 금지 채권. 이제 아까 본 상계 요건 중에 소극적 요건이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의사 표시로 인한, 뭐 채무의 성질로 인한,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앞에 두 개는 한번 읽어보고, 앞에 두 개 읽어보고. 법률의 규정이 한 걸 먼저 보면 우리 법에는 규정은 크게 세 개 있죠, 그죠? 496부터 498까지. 첫 번째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이거는 상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얘가.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 거냐면 이것도 굉장히 이해하기 심플해요. 그죠? 직관에 기초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A가 지금 B에 대해서 100의 채권이 있는데 얘가 안 갚는단 말이에요. 돈이 없대요. 그죠? 돈이 없어? 그럼 몸으로라도 떼워. 그래서 100만 원 어치 치료비가 좀 때려줬어요. 그죠? 자, 그럼 너 나한테 100만 원 채권이 생겼잖아. 그죠?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잖아요. 자, 그랬으니까 너 100만 원 채무랑 우리 상계하자. 요거거든요, 딱. 그죠?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안 된다? 이걸 허용하면 다 때릴 거 아니야. 그죠? B가 자력이 없으면 B가 자력이 없으면 A 입장에서는 딱 100만 원치만 때리면 딱 되잖아요. 그죠? 뭐 그거는 좀 심하니까 너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복적 불법 행위를 유발하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규정을 둔 거거든요. 자, 이게 입법 목적이기 때문에요.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문은 목적론적으로 축소 해석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조문은 분명히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죠. 드라이하게. 고의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수동채권으로 상계 못한다. 딱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보복적 행위가 꼭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 이를테면 어떤 경우예요? 얘가 먼저 때리고 나서 100의 채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죠? 그건 보복적 불법 행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근데 그 요건도 그 경우도 이 조문의 요건하고 그대로 들어맞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이 요건에 들어맞기 때문에 그 경우도 상계를 못하게 할 것이냐? 그럼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A 입장에서는. 내가 보복해서 때린 것도 아닌데 이게 때린 게 먼저 일어났으면. 그죠? 뭐 이런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496조에서는. 따라서 이 조문은 목적론적으로 좀 축소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입법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죠? 입법 취지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중과실은 어떠냐? 중과실. 이거는 뭐예요? 목적론적 축소가 아니라 이 조문의 규정 범위를 넘어서 확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확대. 유추의 일종인데 고의만 했지 중과실은 없지 않느냐. 이를테면 100만 원 채권 먼저 갖고 있는데 내가 괘씸해서 한 게 아니라 과실을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 경우도 상계 못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법 목적이 보복적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과실로 보복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물론 중과실이면 조금 이게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건 사실 인정의 문제라고 보면 이론상으로는 중과실은 고의하고는 어쨌든 구별되니까. 그 경우에는 당연히 상기할 수 있는 게 맞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론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 정도를 보고 하나만 더 이거 관련해서 판례 그냥 내가 하나만 적어둘게요. 여기 원래 적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이 고의 불법 행위에 관련해서 2004-63019 이거 뭐냐면 A가 보복적 불법 행위라는 게 아니라요. A는 뭐 회사예요. 근데 A 회사에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보복적 불법 행위가 아니고 어쨌든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럼 직원이 고의의 불법 행위를 하면 회사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자 책임이라는 불법 행위 책임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채무를 짐으로써 역시 상계적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도 상계 못하냐? A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경우에 뭐 보복적 불법 행위랑 별로 관련도 없어 보이는데 판례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496조 6조인가? 496조의 취지상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는. 조금 의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별로 논거가 그렇게 선명하진 않은데 C가 고의의 불법 행위자지 A는 어떻게 봐도 고의의 불법 행위자는 아니거든요.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C의 책임을 대신 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대신 지는 건 아니고 그 자체가 독자적인 하나의 불법 행위 책임이거든요. 사용자로서. 근데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경우까지도 상계를 안 된다고 꼭 봐야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판례가 그렇게 하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약간 의외이긴 한데 한번 기억은 해보세요. 그리고 그 판례의 논거가 과연 맞는지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난 썩 잘 이해는 안 되던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497조에서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화하는 상계금지. 이것도 좀 처음엔 어려웠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게 이를테면 임금, 부양료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B가 부양료나 임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이러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를 해버리면 B는 재산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는 없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부양료나 임금을 못 받으니까 생활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현금 유동성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B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죠? 거꾸로 말하면 B가 A에 갖는 수동채권인 부양료나 임금채권은 A를 비롯한 C, D, E와 같은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요? 이거는 B가 실제로 받아서 자기가 쓰는 게 중요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빚이 많다 하더라도 빚 갚느라고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법이 책임재산에서 배제하고 있는 채권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부양료나 임금채권 같은 것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계도 A가 상계하면 안 되겠죠. B가 상계하면 어떠냐? 이건 좀 약간 달라요. 이건 좀 살펴볼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법이 금지하는 건 A의 상계예요. 그죠? B의 의사와는 무관한. 그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임금 같은 거는 전액은 아니고요. 2분의 1만 원칙적으로는 책임재산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는데 그렇긴 한데 이게 또 근로기준법에 이제 직접 지급 원칙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전액 상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죠.
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긴 한데 뭐 이것도 역시 좀 테크니컬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계금지 두 번째 넘어갔고 법률상.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급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거든요. 요게 내가 앞서 최초로 말한 그 상계의 담보적 기능, 즉 A하고 CD, E의 이익 형량이 문제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워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좀 보다 보면 뭐 변제자 대위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 모르나? 그럼 할 수 없고. 근데 요게 좀 따져 들어가 보면 좀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어서 특히 법 해석 방법론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례도 하나 나오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일단 판례가 나왔으니까 논의가 종결된 거긴 하지만 여전히 하여튼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많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은 없지만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채권질권이라는 걸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읽어보고 찾아보세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대부분 그럴 테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하면 똑같은 채권인데 요거를 누가 상계하느냐에 따라서 A가 상계하느냐 B가 상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계의 가부의 요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 점만 좀 주목해서 보세요.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경우에는 지급금지 채권은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와 문제 상황이 실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거기 있는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걸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경우에는 이 채권질권의 특유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으로 인해서 상계가 조금 더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대상 채권은 똑같지만 상계권자가 다른 경우라면 이게 왠지 똑같이 상계가 허용돼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요건 하에서 그렇지가 않아요. 이 경우에는. 그냥 그런 점만 좀 보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498점 문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채권 집행에 관한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B의 수동채권은 A를 비롯한 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A는 일단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현실적으로는 CD 같은 애들은 자기네들이 일단은 담보권자는 아니죠. 그죠? 담보권자도 아니고 상계적상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책임재산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강제집행이에요. 강제집행. 강제집행 어떻게 하느냐? 책임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재산을 환가해가지고 그 환가금으로 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거예요. 부동산이면 그게 참 이해하기 쉬운데 팔아서 판 값으로 채권자들이 서로 나눠 가지면 되니까 채권의 경우 이제 강제집행이 그 채권이라는 특유의 형태 때문에 좀 다른데 부동산하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 강제집행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볼 필요가 없더라도 채권의 강제집행 하려면 1차적으로 이건 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재산의 경우 마찬가지인데 이 책임재산을 고정 또는 동결시켜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그 부동산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려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런 식으로 임의로 채무자가 자기 책임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책임 재산을 고정 내진 동결시킨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강제집행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당연히 해야 되고 강제집행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의 단계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미리 그런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압류 내지는 가압류인데
이게 약간 법률 효과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우리는 동일하다고 보고 그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C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의 A에 대한 채권을 책임재산으로 해서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 내지 가압류를 한다. 그럼 그게 뭐냐면 그 압류 내지 가압류 명령이 이제 C가 해가지고 그 명령이 A한테 송달되면 그리고 그 명령이 B한테 송달되면 이게 사실은 압류나 가압류에 따라서 조금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 그냥 똑같다고 보고 B는 그 채권 임의로 처분하면 안 돼요. 당연하겠죠. 그죠? 채무자가 부동산 함부로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채무자가 채권을 함부로 팔면 양도하면 책임재산이 현실적으로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죠? 판 대금을 금고에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거 찾아낼 수 없잖아요. 채권자들이. 그러니까 처분금지 효력이 있어요. 이게 책임재산 고정 내지 동결의 가장 주된 목적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B 입장에선 처분금지고 A 입장에선 뭐냐? 지급금지예요. 지급금지라는 게 뭐예요? B한테 지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멸하잖아요. 그죠? 채권이 소멸하면 물론 B는 그 받은 돈만큼의 이득을 얻으니까 B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지만 실질적으로 B의 채권자인 CD 입장에서는 B가 책임재산을 채권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과 현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죠. 그죠?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사실상 못 찾잖아요. 그죠? 따라서 당연히 지급금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책임재산 동결 내지 고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죠. 이게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강제집행이. 그죠? 역으로 말하면 채권 압류 내지 가압류 명령이 송달이 돼서 A한테 지급금지 효력이 발생을 하면 A는 B한테 설사 임의 변제를 하더라도 변제 효력이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변제 파트에서 뭘 배웠어요? 원래 변제 수령자는 채권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 수령자가 안 되고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변제를 하더라도 이중지급 위험을 져야 된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교재 찾아보세요.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CD의 이익을 위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임의 지급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야 책임재산이 고정 내지 동결이 되니까. 그죠? 자, 이게 바로 우리 민법 498조에서 말하는 지급금지 명령이에요. 그죠? 지급금지 명령. 그럼 지급금지 명령을 A가 받았잖아요. 그죠? A가 지급금지 명령 받았으면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A가 지급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 B에 대해서 자동 채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계 적상 요건을 갖췄어요. 요 둘 사이에. 그래서 만약에 상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계를 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A가 B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요 수동채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멸하면은 압류 채권자인 C한테는 불이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압류나 가압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책임재산 동결이 안 되니까. 그죠? 그거는 효력이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498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법에서는 우리 법 규정만을 보면 A가 상계가 안 되는 범위는 지급금지 명령 받은 후에 B한테 자동채권 취득하면 상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지급금지 명령을 받기 전에는 요게 안 되니까 나머지는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 해석하면. 그럼 다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적어도 법률 규정의 반대 해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보다는 C를 더 보호하고 A를 덜 보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3개 금지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야, 피압류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 명령의 취지랑 상계에 대한 상계 자동 채권자의 기대, 그죠? A의 기대. 이 A의 기대를 이익 형량에 봤을 때는 상계 금지의 범위를 498조가 말하는 것보다는 좀 확대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와 관련해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이미 상계 적상에 도달하고 상계 의사 표시가 있었다. 두 번째는 상계 적상에 도달했는데 상계 의사 표시는 없었다. 세 번째는 효력 발생 당시 상계 적상은 아니었는데 자동 채권 변제의가 수동 채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했다. 네 번째는 자동 채권 변제의가 나중에 도래했다. 자, 498조를 반대 해석하면 이 4가지는 다 상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가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상계가 되고 네 번째는 상계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거는 우리 판례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최초에는 첫 번째만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까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된다. 그러다가 세 번째는 된다. 그럼 네 번째는 안 된다. 거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되고 네 번째가 안 되는 게 확실하다. 그렇게 못을 박아놓은 게 여기 나온 2011-4521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반대 의견하고 막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판례는 거의 확고하게 굳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각 상황별로 한번 우리가 압류 명령의 취지 내지는 압류 채권자하고 이 자동 채권자하고의 기대를 한번 비교 영역을 한번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이건 뭐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이미 수동 채권이 소멸했죠. 그죠? 소멸했죠. 가압류가 있기 전에 이미 상계가 완전히 유효하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압류권자의 기대, C나 D나 E의 기대를 보호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가압류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A가 상계가 유효하겠죠. 그죠? C, D, E를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는 아직 상계 의사 표시가 없었으니까 수동 채권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압류는 유효한 가압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계 의사 표시를 하면 소급해서 소멸하면 된다면서요, 우리 법에서. 그럼 소급해서 소멸하면 그러면 가압류권자 이익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죠? 만약 우리 법이 당연상계주의를 취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첫 번째랑은 달리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법이 당연상계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상계 족상에 도달하였지만 아직 상계 의사 표시가 없었던 경우. 그러면 A의 상계의 합리적 기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당연상계주의에 좀 더 친한 입장이죠. 야,
A가 설사 상계 의사표시를 나중에 했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 시점이 뭐가 중요하냐. 일단 객관적으로 가압류 전에 이미 상계적상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경우에는 A를 CD보다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당연상계주의의 조금 친화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법이 당연상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절충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법 하에서는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 조금 더. 만약에 의사표시 시점부터 이제 소멸을 한다면 조금 더 달리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법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는 어쨌든 A가 CD보다 우선한다. 이거는 크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의 상계적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설사 A가 상계 의사 표시를 해서 소멸을 하더라도 그 소멸의 시점이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보다는 뒤거든요. 그죠? 왜냐하면은 상계적상 시점이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보다는 뒤니까. 그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세 번째 경우에 상계를 허용한다는 얘기는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가압류의 취지에 벗어나게 즉 책임재산의 고정이나 동결이라는 가압류 또는 압류의 취지와는 벗어나게 책임재산이 소멸하는 것을 일정 부분 수인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건 과연 허용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좀 이게 그렇게 자명하지 않아요. 자명하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가압류 채권자의 신뢰나 기대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가압류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압류가 있을 당시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는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존재는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가압류가 아무리 책임재산의 고정 동결을 목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두 개의 채권이 어느 시점에선가는 서로 상계적상의 요건을 갖춰서 서로 대등하게 범위에서 소멸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도 그런 기대까지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상계권자의 합리적 기대 좀 더 아까보다 강하게 보는 거죠. 가압류권자의 이익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세 번째의 경우에도 굳이 금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을 사실 연결하면 네 번째도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번째도 어차피 가압류 효력 발생 전에 두 채권이 존재하는 건 맞거든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의 차이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냐 나중에 도래했냐 차이거든요. 근데 그 변제기 도래의 선호를 중요시하는 입장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번째까지도 만약 상계를 허용한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다는 얘기는 상계권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먼저 갚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채권을 안 갚고 있다는 거는 위법한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위법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스스로 야기한 자가 그 위법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이용해서 상계적상 상태를 나중에 만들어서 상계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거는 그건 좀 A를 과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100만 원어치 때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 때린 것도 뭐예요? 고의의 불법 행위로 상계적상 상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금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야, 이거는 네가 안 갚고 있는 게 위법한 거잖아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법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상계적상 상태를 나중에 만든 거니까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경우까지 상계적상을 허용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A 입장에서는 B가 먼저 변제기 도래한 수동채권에 기초해서 이를테면 뭐 소를 제기한던가 그러더라도 A 입장에서 무조건 소송을 끌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예요? 나중에 A가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 상계시켜버리면 B의 소송은 결국은 A 승소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소송 지연을 유발한다. 보면 그게 이제 핵심 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기초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세 번째의 경우를 까지만 하고 네 번째 경우는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맞느냐? 일단 아까 그 위법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야기했다. 물론 채무불이행이 위법하긴 하죠. 우리 지금 통설상으로. 근데 위법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됐지.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상계까지 못하게 하느냐. 상계까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과연 고의의 불법행위 그거랑 상황이 똑같냐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행지체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의의 불법행위자랑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상당히 의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거는 소송 지연책인데요. 글쎄, 이건 또 사실 평가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소송을 지연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권리 행사자가 권리 행사를 게을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만으로 과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좀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네 번째까지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게 딱 498조 문헌을 반대 해석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그렇게 안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냅시다. 그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논의의 흐름을 보면요. 판례가 이렇게 점차로 상계 가능 범위를 확대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법률 문헌을 보면 도저히 그런 해석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오히려 출발을 여기서 하고 이렇게 줄여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확대해 갔거든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왜 법률 문헌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판례가 이렇게 놀았을까요? 이게 그 연역적으로 보면 그 당연상계주의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498조가 결국은 일본민법에서 그대로 따온 건데 이 일본민법 조항이라는 게 지금 프랑스 민법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당연상계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문헌은 이렇잖아요. 우리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이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석론으로 당연히 뭐예요? 여기까지만 상계가 된다. 이게 대체적인 해석론이거든요. 당연상계주의니까. 그죠? 거꾸로 말하면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조문을 따온 나라는 우리랑 법제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해석론은 뭐예요? 조문은 겉으로는 똑같지만 당연상계주의를 취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상계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당연상계주의 훨씬 친화적이에요. 그 이후랑 그 이전을 차별 취급하는 거죠. 그죠?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그 경우에는 A가 보호되고 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CD가 보호되고 이게 당연상계주의랑 좀 더 친화적이거든요. 그래서 해석론은 거길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인 이유 때문에 해석론이 처음엔 출발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조문이 안 그렇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당연상계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 확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연역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까 이 조문을 반대 해석하면은 이제 4개까지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연 입법자의 의사가 그러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입법자의 의사는 분명히 이 경우만 금지하는 취지로 했는데 과연 그 의사가 이 나머지 4개는 다 허용된다는 취지로 입법자의 의사를 한 거냐. 그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차용했던 일본 내지 프랑스 민법의 해석론은 전혀 달랐거든요. 당연상계주의 하에서 1번, 2번만 된다는 취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헌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갈 것이고 입법자의 의사를 중시한다면 또 문헌과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헌 중심 해석론이 입법자 의사를 중시하는 해석론하고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법률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고. 일단은 입법자가 무슨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간에 입법자가 만든 이후에 텍스트가 나오면 그 경우에는 입법자의 손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입법자의 의사에 얽매여야 된다고 사실 말할 이유는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